벌써 1월의 끝입니다. 어제 저녁 새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쌍방울 조폭 김승태, 태국에서 잡혀와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동안 입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 김승태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방북을 추진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의 조선 아태위 김영철에게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쌍방울 김승태는 2019년 북한 인사를 만났을 때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전혀 김승태를 모른다. 김승태와 통화한 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전화를 누군가가 바꿔주길래 한번 통화했던 기억은 있다. 그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대체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 처음에는 김만배의 것이라고 했다가 대장동 게이트에 불이 붙으면서 그분 것이 됐습니다.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이 땅을 아주 헐값에 빼앗아 그리고 비싼 값에 되파는 이 배임죄도 배임죄이지만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조금 더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소고기 법과 사건을 일으킨 가족인데 말입니다. 저는 참 치사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고기 얼마입니까? 경기도 지사 집안에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샀다. 어쨌든 검찰에 갔다 온 이재명은 자신과 무관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 있는 그 저수지에 담겨 있는 돈이 말입니다. 그 돈은 유동규의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만배는 여전히 제 것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일당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동규를 비롯해 모두가 이제 이재명 거라고 합니다. 남욱도, 정영학도, 심지어 정민영도 말입니다. 유동규는 그 지분은 이재명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자신의 배임 재판이 종료가 된 뒤에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면서 이 변호인을 통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사건은 압축됐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것이냐.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낸 33쪽 33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동규는 700억 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을 한다. 정민용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 쉽게 말해서 700억 아니 거기서 각종 비용을 뺀 428억이 자기 것이 아니라 유동규 것인데 지금 뒤늦게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와 남욱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그러니까 어제 열렸던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낸 진술서와 사뭇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민용이 이날 재판에서 남욱이 내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아마 저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꽤 아는 사람 축에 들 겁니다. 적어도 인터뷰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씩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 역시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토론 방송에서 혹은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그가 불리하면 말을 참 잘 돌리는 나쁜 화법을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검찰을 가지고 논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이재명의 급소를 직격한 걸까요? 대장동의 핵심은 바로 배임죄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배임과 뇌물.
즉 이재명은 우선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에게 무려 7,886억 원을 몰아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7,886억 원을 몰아주고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정확히는 지분 50%의 한 주를 더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배당을 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임 혐의의 요체는 법률적으로 보면요, 성남시가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대장동 위례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미리 알려주거나, 쉽게 말하면 내통을 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거나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반영해 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받는 혐의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뇌물죄입니다. 사후 수뢰 혐의. 일이 다 끝난 뒤에 뇌물을 받는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률가들 대다수는 이재명의 배임죄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아마 그 검찰을 전부 다 욕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볼 때 이재명의 뇌물죄, 예컨대 부정처사후의 수뢰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검찰에 통보한 시간대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 식사 시간과 그리고 밤 9시 이후 조수 열람 시간을 빼면 조사 시간은 불과 8시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재명은 미리 작성해간 33쪽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서에 적혀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와 똑같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할까요? 검찰의 질문지 150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기소할 게 확실한데 이 진술을 해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내리실 뿐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피의자들이 있나요? 이재명은 검찰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곧 정치적 의도를 띤 조작 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진술서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로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늘 하던 주장을 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공공환수액이 5,503억 원이다.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자는 가져온 이익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진술서에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에 관련된 설명 등은 빠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둘은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누굴까요? 이재명은 그 돈은 유동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도 실무자고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지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말처럼 천화동인 1호는 바로 권력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비용을 쓴 뒤에 배분한 428억 원을 넘겨받기로 정진상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면 김만배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을까? 쉽게 말하면 700억에서 이리저리 비용을 뺀 걸 두고 김만배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용을 쓰고 428억을 주겠다고 김만배가 통보를 하고 그걸 정진상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업자와 유동규의 결탁을 몰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의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유동규와 화천대유 김만배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이 해당 지분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자신의 측에 제공받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 바로 이게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익을 환수한 것을 들며 자신이 이들과 결탁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통해 이 민간 투자사가 2,561억 원으로 1공단은 공원화를 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서 총 4,584억 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했다. 그는 그 뒤에도 수익을 환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2016년 말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 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치 하나 받도록 인가 조건에 부과했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시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터널 공사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그러면서 추가 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희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의 쟁점은 수익 확보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임은 행정기관 등이 가져올 이익이 얼마임에도 확보하지 못한 범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얼마를 가져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얼마를 확보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환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게 바로 배임의 쟁점이다. 쉽게 말하면 초과 이익 배당을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그걸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에게 사그리 몰아준 게 7%의 지분밖에 없는 바로 화천대유에게 싹 몰아준 게 그게 배임죄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재명이 진술서에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게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 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이 소원대로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줬을 것이다. 글쎄요, 민간 개발보다 민간 합동 개발이 그 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몰아줬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적어도 땅의 수용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먹힌 데다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숨기는가요? 이재명은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 금전 시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다. 제 느낌으로는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의학 등 업자들이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정말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측근 정진상, 김용 등이 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가는지도 지금 검찰의 규명 대상입니다.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김용은 1억 9천만 원의 뇌물과 대선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8억 4,700만 원 중에 자기가 직접 챙긴 것은 6억 원입니다. 이재명은 이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흘러온 걸 안다, 어떻게 세는지 안다, 이런 말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하며 밝혀질 것이라며 이 둘을 두둔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말 출석을 결심했겠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재명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우 민주당의 거부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비명계 중에 상당수가 돌아선다 해도, 한 30명이 돌아선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말입니다. 이 경우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 후에 재판에서 이재명과 혐의를 다툴 것입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은 백힌동 게이트까지 모두 수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1월 28일 1차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이재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처음엔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재명이 30일 아침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재화 부족에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자,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모욕적이고 부당하다, 이런 수식어는요, 자신이 핍박받는다는 것을 내세우는 말인데 대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정의는 승자의 것이다, 이긴 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스 시절에 트라시마코스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른바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소피스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와 시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에 맞서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 힘센 사람이 정의를 독점한다. 지금 이재명이 한 주장은 똑같은 주장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승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자기는 패자니까 이제 검찰에 불려간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당신이 선거에 졌으니 이제 나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 선거에 이겼으면 모든 게 정반대로 지금 검찰에 불려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인가요? 그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해 각 사회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도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과거로 퇴보를 한다, 이 주장입니다. 그 뒤에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 그는 이번에도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정직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이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이 에이브럼 링컨이 들었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박장대소를 할 일입니다. 이재명은 소속 의원에게 이번 출석에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소환됐던 10일에는 국회의원 44명이 갔죠. 그리고 대장동으로 중앙지검에 소환된 28일엔 20여명이 검찰청사에 갔습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지 마시라. 갈등과 분열이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쨌든 이재명 앞에는 지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장동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서민들이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한 뒤에 비싼 값에 판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건 제 결론입니다.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는 5,503억 원의 대부분은 기부 찬합으로 받아야 할 돈이다. 둘째, 이 거대한 사기극은 이재명이 설계하고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재명은 대장동업자 공소장에 146번이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지시했다가 14번, 그리고 승인했다가 18번, 그리고 보고했다가 32번 적혀 있습니다. 그 결제 문서 중에는 서판교 터널 공사에 연관된 문서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판교와 이 대장동을 연결시키는 서판교 터널입니다. 이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 토지 보상가를 결정할 감정따만 하더라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터널이 없으면 대장동에서 한참 우회를 해서 가야 되니 땅을 수용할 때 땅값을 적게 보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양가를 결정하기 전에 서판교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분양가를 높여서 민간업자들이 배를 불리게 했습니다. 더욱이 서판교 터널 공사 전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용적률을 엄청나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민관 합동 개발을 명분으로 특혜를 준 겁니다. 이래 놓고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전 시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많은 이들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한 날 서초동은 4년 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썼습니다. 그 언론은 선악이단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검찰청 앞에는 조국소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가 두 쪽이 난 걸까요? 이 나라의 절반은 정의감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서 정의란 자신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말입니까? 나는 정말 선동, 이 대마고깅, 선동의 무서움을 봅니다. 상대방에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 역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 아무런 도덕 감정도 없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검찰청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지금처럼 뻔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얼굴이 두꺼워졌습니다. 후흑이 된 겁니다. 민주시민 촛불연대 그리고 지킴이 전국시민연대 이런 이름을 가진 이른바 개딸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명 응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검찰 박살내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피켓을 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윤석열이 부족하니 유능한 이재명을 죽이고자 하는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뒤에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억지 수사. 이런 말도 나온 겁니다. 그들은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시민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시민이란 말이 합당한 호칭일까요? 맞은편 대검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은 28일 12시간 3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오후 10시 53분쯤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글쎄요. 느낌만 들었겠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 이런 말에는 기가 찹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요사이 언론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제1공단 공원화 계획, 이것을 MB의 바로 청계천 사업과 3일 고가도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물 흐르는 곳으로 만든 이 MB의 거대한 사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그걸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을 했다면 그들이 소원대로 민간 개발을 허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을 했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부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까지 공익환수로 포장하여 대장동 개발을 당군들의 최대 공익환수 5,503억이나 되는 공익환수라고 이 자신의 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의심대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를 해서 민간업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 만약에 자신의 정치자금까지 만들었다면 지금 검찰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대장동을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했다고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죠. 사실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이었습니다. 유동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유동규는 30일 어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이재명의 이름은 함부로 거론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측이 대장동 수익 중에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만약 몰랐다면 왜 의혹 제기가 없었겠나.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이재명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모든 것은 이재명이 전부 다 관장해서 일사천리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들통이 나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 유동규는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누굴 욕하거나 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을 말할 뿐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죠. 한편 유동규는 이틀 전, 그러니까 30일 재판에서 정민용이 했던 말,
2021년 2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이 유동규를 만나서 무언가를 받아갔다. 그리고 유원홀딩스는 정민용이하고 유동규가 함께 만든 사무실인데 거기에 김용이 찾아와서 유동규에게 무언가를 받아갔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김용은 유동규에게서 7천만 원 돈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승태 입도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걸까요? 김승태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돈의 액수를 800만 달러라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목적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이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승태가 북측에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배경을 추궁해 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800만 달러로 300만 달러가 더 는 겁니다. 300만 달러가 추가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쓰였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수사팀은 김승태가 2019년 5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같은 해 1월 달에 200만 달러 그리고 11월 달에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은 같은 해 4월에 3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건네간 정황을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00만 달러, 그 300만 달러는 무슨 돈인가 하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승태는 최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진술을 해온 그리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대북 송금위에 대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는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며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를 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 측은 이 상방울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 원을 대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승태가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면서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힌 바가 있죠.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여기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위원장이 김영철이죠. 북측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는데 김승태가 이 방북의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김승태는 북한과의 거래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김승태는 이재명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한 종전의 주장도 뒤집었습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19일 그 나흘간 김승태는 북한 광물 사건 등을 따내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안부수 이 아태입이라는 곳 회장이죠. 안부수 등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북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김승태 등은 17일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김승태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승태에게서 이때 이재명과 통화할 때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재명과 김승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화도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은 1월 13일 유튜브 이재명이라는 데서 도대체 저는 김승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승태 역시 1월 17일 방콕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취재진에게
이재명과 전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1월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이 김성태 전화를 바꾸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참 교묘한 이 말 바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교묘한 설계라고 할까요? 어떻든 김성태는 2019년 북한 측이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아까 말한 안부수가 회장인 단체입니다. 이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회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현 국가보위성입니다. 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이호남. 이 자리에서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호남이 방북하려면 벤치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성태는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 달러로 하자고 했고 리호남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는군요. 어떻든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재명 측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사실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일로 치부합니다. 술 먹다가 바꾼 전화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죠. 지인이 전화를 바꿔주는 것은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것은 이재명 방북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이화영을 통해 북한 측에 자금이 건너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2019년 5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그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를 한 전직 정찰총국장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김성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방북에 협조해달라며 300만 달러 제공을 약속하고 이후에 그 돈을 북측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2018년 후반기부터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배경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에 박은순과 그리고 서울시장 박은순과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방북 명단에 넣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쏙 뺐습니다. 그 직후인 2018년 10월 당시에 이화영이 2차례 방북하면서 경기도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경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상방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그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태협 안부수라는 자도 당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안부수는 2019년 3월 경기도의 대북 사업 보조금 7억 6,200여만 원과 상방울 등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부수는 또 2021년 7월부터 아태입 임원과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선 당선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만든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1월 30일 김승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법 농담까지 했습니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겁니다. 과연 그것이 검찰과 김승태가 만든 창작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승태가 이제 입을 연 이상 이재명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편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겠죠. 지난번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은 전날 다시 검찰에 가겠다면서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정의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참 재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승패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볼지도 몰랐습니다. 브레이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예가 저쪽에서는 부정예가 된다.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재명과 조폭 김승태는 모르는 사이라더니 서로 모친상 때 측근들이 대리 조본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 김승태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가 조문을 갔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이재명의 모친상에는 김승태의 측근인 박용철 부회장이 조문했습니다. 바빠서 대리 조문을 한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숨길 필요가 있어서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